중국과 대만의 상황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24일 양해간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을 하는 등 도가 지나친 군사 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보란듯이 훈련을 핑계로 위협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벌인 위협이었는데요. 대만 본섬의 서쪽과 북쪽, 동쪽은 물론 외과도서 등 크게 5개 지역, 모두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여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였습니다. 중국 CCTV가 공개한 훈련 지역 표시 지도를 보면 과거 중국군의 군사훈련과 비교해 대만 본섬에 더 가깝게 진행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훈련 기간 중국군은 군용기 11대와 함정 수십 척을 동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인민의 반군의 육해공의 로켓군까지 전부 동원된 이 훈련에는 거의 실전과 같은 수준을 방불케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장비가 편성되었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실탄과 미사일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은 CCTV 인터뷰를 통해 대만이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으로 일단 포위되면 경제가 붕괴돼 죽음의 섬이 될 것이라고 노골적인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해외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고 무역 동맹국의 지원, 해외로의 도피 경로를 모조리 틀어막을 뿐 아니라 유사시 퇴로를 끊는 목적으로 새로운 대만 봉쇄 모델을 실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진핑이 손가락만 까딱한다면 훈련이 실전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를 방증하듯 일부 해외 매체에서는 중국이 6월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라는 유언비어까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매체는 중국 국영 매체 신화통신 및 국방부 내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내용으로 6월 초 시점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 초면 열흘도 채 남지 않는 시점인데요.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죠. 그러나 현재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벌이는 전방위적 훈련과 연관시켜 본다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행위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위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지만 더욱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취임한 대만 총통의 반중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이번 훈련은 실제로 새로 뽑힌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의도를 감출 생각조차 없었고 오히려 보란듯이 작정한 일이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식에서 대만의 주권과 중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반중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이다.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한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발언 등을 서슴없이 이어나갔죠. 그 즉시 중국은 대만을 사면을 포위하면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 동부정구 대변인은 이 훈련은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눈치를 보지 않고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대만 침공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대만을 목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과격한 훈련을 강행했지만 대만이 목숨줄을 의지하고 있는 미국은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트럼프의 주한미군에 대한 강경 발언은 주한미군의 존치 여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죠. 반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지 유세 연설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 해외의 주둔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은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하고 신경 쓰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주둔한 미군이었죠. 그동안 중국이 쉽사리 대만 침공을 감행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중국 입장에서 장애물인 주변 주둔미군을 철수해주겠다고 하니 이보다 호재는 없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주둔미군 출동 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도 함께 출격할 것이 예상됐던 가운데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이렇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걸림돌이었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변 국가에서 주둔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더라도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경우 자체 핵무장설이 대두되고 있죠. 지난해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이후 잠잠해졌던 한국의 핵무장은
최근의 정세 변화로 인해서 다시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 대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은 충분히 갖췄지만 외교적, 경제적 이유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 퍼거슨 보고서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퍼거슨은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을 역임한 최정상급 핵무기 전문가입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로 그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분석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핵무장 과정과 그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지만 핵을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무역에 경제를 의존하는 국가는 무턱대고 핵을 만들었다가 한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며 각종 경제 제재가 쏟아져 결국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퍼거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퍼거슨은 한국이 지닌 거대한 경제력은 그 위기를 오히려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국제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경제 원리상 제재를 가하는 쪽에서도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는 인도의 사례를 들고 있었는데요. 인도는 1998년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재는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 인도를 국제사회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인도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속이 타는 쪽은 상대방이었죠. 이는 결국 국제사회는 인도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주게 되었습니다. 퍼거슨은 같은 원리로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 중 하나라서 인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제재를 견뎌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 내수 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세계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소비되는 다수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계 5번째의 공업국가, 6번째의 수출국인 만큼 경제 제재를 가하는 쪽에서도 이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사례처럼 어차피 쌍방의 손해만 남는 제재를 통한 뻔한 결과를 굳이 명분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또한 퍼거슨은 한국 같은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장을 하게 되더라도 국제사회에 그다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이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장차 미국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할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데에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에 자체적인 핵능력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상황을 반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비용을 쏟느니 핵을 견제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 훨씬 나은 대응이라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퍼거슨이 주장한 내용은 현재 트럼프가 야기한 미군 철수에 따른 한국의 핵무장 논의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퍼거슨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 2015년인 9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놀라운 예견이고 분석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경제 불황을 예견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방위비의 부담에 대한 한계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퍼거슨은 그 놀라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퍼거슨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극적 관망 속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증강하는 상황을 한국이 마냥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핵우산을 완벽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이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제조의 삼박자인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를 이미 확보했거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당장 핵무기 제조에 나설 경우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크라이트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이미 가능한 상태이고 핵탄두 내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쌀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퍼거슨이 2015년에 예상한 한국의 핵무장 역량은 반년 내로 첫 핵무기를 손에 넣고 매년 핵폭탄 416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하는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퍼거슨 보고서는 2015년임을 감안해 이런 충격적인 수치에도 당시에는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져서 그렇게까지 주목받지는 못했죠. 하지만 8년여가 흐른 지금 시점에 돌이켜보면 퍼거슨의 예상은 놀랍게도 하나하나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 북한은 물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는 데에 국제적인 의존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도발 등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어쩌면 한국이 핵무장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시작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퍼거슨 보고서의 한국 핵무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진짜로 사실이 될지는 아직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만큼 추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